네, 시사톡 알고리즘 이번 주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모은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 후보 4명의 TV 토론, 부동산과 외교 안보, 또 일자리 성장 등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큰 거 한 방은 없었지만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선 주자 사자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명 후보의 개개인의 특성 내지는 뭐랄까요? 각자 정치 이력의 장단이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드러나는 특색이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TV 토론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국민들 관심이 있었죠. 후보들이 이제 첫 토론이다 보니까 긴장도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후보도 득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드라지진 않지만 어느 후보도 아주 크게 실점은 하지 않았다. 네. 다만 이제 이따가도 잠시 뒤에도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런 득점 포인트를 각 후보들은 어디에서 잡았느냐 하는 전략은 네 후보 다 도드라지게 보이진 않았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고 나갔고 예. 그 전략은 대체로 주요했던 것 같다 예. 하는 내용은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셔서 후보별로 좀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어떻게 좀 매기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를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 같고요. 예. 심상정 후보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제가 정확하게 몇 번째 대선 출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20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해오신 것 같아요. 기조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본선만 해도 이번이 2번째고 2012년 대선 때 후보 양보한 것까지 하면 3번째 대선 출마인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늘 처음처럼인데 늘 처음인 것처럼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의 어떤 톤이나 억양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안철수 후보가 첫 대선 출마인 것처럼 느껴지는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속담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기대보다 조금 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도 해줄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국힘 쪽에서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화자찬하고 평이 높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죠. 별 내용이 없다. 든 게 없고 대선 후보로서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던 것에 반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좀 비판하는 실점하는 발언을 했죠. 뭐냐면 중도층에서 안도의 한숨을 쉰 것 같다. 그거는 조금 이상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정말 이렇게 국정을 맡을 능력 있는 후보입니다가 아니라 중도층에서 문제가 없고 그렇게 크게 내용을 모른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걱정을 할 만한 후보였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후보다라고 하는 이상한 평가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실수 크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서 보면 이른바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말도 잘하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힘있어 보이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정도 좀 후회하는 좀 실망스러운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처음서부터
이재명 후보는 철저하게 중도층을 겨냥한 예, 토론 전략이었고 그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 왜 득점을 했는지 또 어느 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득점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은 꽤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감이죠. 그리고 일정 정도 신뢰감도 좀 보여줬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중도층을 겨냥했던 이재명 후보의 전략 그리고 중도층에 전달됐던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선 좀 득점을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지층에게는 좀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도층에 좀 소구가 됐다는 보수든 진보든 지지층은 어차피 잘하든 못하든 큰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처음서부터 전략적 타겟 목표를 어디에다 설정해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획을 했고 계획한 대로 성과를 네. 좀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평가시고 심상정 후보는 네 번째 도전이 맞는 것 같고요. 뭐 총론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하게 주제별로 좀 내용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장동 의혹 공방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내가 이익을 다 따져봐갖고 설계를 했다고도 하시고 도대체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100% 환수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못했냐라고 비난하는 거 이해하고 그 점에서 제가 부족했다. 좀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 사과드리지만요. 분명한 거는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주다니. 이익이잖아요. 네, 정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후보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쭉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이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자 뭐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나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큰 의혹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대장동 사업 관련된 의혹이니까요. 첫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피해갈 수야 없었겠죠. 근데 어제 TV 토론 내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좀 도망 다닌다고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쾌한 어떤 입장 내지는 해명, 사실은 뭐 그걸 내놓을 그 방법이 없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내내 느낌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 그러다가 심상정 후보로부터 무능한 거냐 아니면 공범이냐 뭐 이런 추궁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어제 좀 대장동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못했어요. 예.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어제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온 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건 피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캠프에서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조사를 좀 해보고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왔을 터인데 이재명 후보는 3월 9일 선거 때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관련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계속 대장동 리스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장동 리스크로 실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8일 날 또 대장동을 들고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마 또 들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들고 나올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3월 9일 날 투표고 지금 그 2월 초인데 실질적으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데미지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어제 들고 나오지 않았죠. 마지막 토론회 때 들고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가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한 60%쯤 나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뭐 하자고 공방을 하더라도 이제 한 번, 두 번 더 하면 국민들이 야 그거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하고 국가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할 때쯤 되게 되면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더 이상 들고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들고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 전략팀에 있었으면
마지막 토론회 때 대장동 카드를 들고 나왔지 어제 일찍 들고 나옴으로 인해 갖고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보검을 미리 빗바라게 쓴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는 패착이다. 그리고 저거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이점이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편한 요소인데 어제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았었냐. 네, 뭐 이미 감점을 할 만큼 했다는 그런 평가신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초반에는 뭐 국정감사 등에서 다 해명을 했다 이렇게 좀 피해가다가 이제 후반부에서는 계속 공사가 이어지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 대해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별로 유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TV 토론 속에 뭐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2011년도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야기 뭐 이런 걸 다 전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재명 후보가 맞바단 쳤습니다만 그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표심이 정해져 있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만 이해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유효한 공격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지, 앞으로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대장동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등을 다 돌렸거든요. 그럼 대장동을 적절하게 설명함으로 인해 갖고 등 돌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 뇌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미 그 정보가 보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이 해명을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옛날에 그 타블로이드의 진실을 밝힌다는 타진 요구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해명하면 그 다음에 또 꼴이 계속 뭡니다.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만약에 해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고 해도 거기서 득점 비율이 0.1%나 됐을까? 그래서 이미 저것은 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의 칼날도 무뎌졌을 뿐만 아니라 저걸 잘 해명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주제였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저거를 왜 꺼냈나? 꺼내려면 마지막에 꺼냈어야지 하는 이러한 전략적 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안정 해법인데요. 토론 주요 내용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공공주택에 관심 갖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에서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공공주택은 그 여쭤보려고 기초단체에서 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붙이지 마시고요.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청년 원가주택 공약을 하셨어요.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돼요.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 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청약 가점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송곳 질문에 조금 좀 애를 먹은 그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청약 통장은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가점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청약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넣었다 떨어진 예. 적은 있는데 그래서 그 점수가 몇 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미 청약 통장을 본인은 안 갖고 있다라고 예. 그 전에 밝힌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최고 점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글쎄 그 점수를
평소에 다 머릿속에 물론 주택 청약을 계속 넣고 그 점수를 체크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점수를 평소에 숙지하고 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 청약 가점 청약 만점 84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큰 실수란 측면인데 왜냐하면 군 필작에 그 가산점 5점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5점이 몇 점 만점에 5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방 정책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청년 정책, 국방 정책, 부동산 정책 다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럼 84점을 모르고 가점 5점을 주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군 필자에게 가점 5점 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은 84점을 몰랐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국방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는 정책은 사실은 영혼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고 별 의미 없는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아프게 그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좀 바라봐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득점을 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서 아주 큰 실책을 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단체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서 못 지은 거다 이런 식의 그 답변을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했는데 그 사실과 다르거든요. 아마도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고 싶었던 팩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아파트 부지 중에 임대아파트 부지로 책정돼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변경해 갖고 결국에는 그것도 민간 아파트 부지로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이 더 민간 업체의 예. 이익이 더 극대화됐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심상정 후보가 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서 뭐 좀 피해가기는 했습니다만 명백히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은. 당시 이제 성남시 조례를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그 정책과 영향력이 더 크다는 말씀을 이제 조금 달리 표현했던 것 같고 이제 어제 문제는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그 20평대 청년주택을 2% 저리로 하면서 뭐 20년, 30년 얘기할 때 한 달에 250만 원 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청년주택 공약이었죠. 청년주택 공약이요. 이것도 이제 전혀 그 내용을 모르면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6억짜리 하게 되면 한 달에 250만 원 금수저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라 그랬거든요. 수도권도 제일 낮은 데가 3억 4억 정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면 약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청년들 취업해갖고요. 연봉 한 3,500쯤 돼도 이렇게 못 냅니다. 그럼 연봉 한 5,000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연봉 5,000 받을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이 부분을 청년들이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청년 제대로 하나도 모르고 내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보면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아는 게 역시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라고 변명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입지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아니, 수도권은 원가 어디를 주택과 가도요.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어디를 가도 3억 입지가 미만이요. 어디냐에 따라서 가장 그 가격이나 이 금액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는 결국에는 뭐 땅값이니까 그 그러니까 부분이 수도권이라고 뭐 가장 클 거고 그걸 단정적으로 서울은 얼마고 수도권도 얼마 이하는 없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이런 생각합니다. 거죠. 수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도권에 20평대 아파트가 3억 미만으로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에게 무슨 이 선심 쓰듯이 내놓은 정책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었다라고 한 거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거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나
그럼 무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어제 이제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두 후보에게 좀 송곳 같은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팩트 체크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고 다들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또 문제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가 소유 비율은 크게 이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이 이제 두세 채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일부분만 가리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위치의 아파트 내지는 주택이 공급됐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그 전에 박원순 시장 10년 재임 기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강남의 신규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죠. 그거에 대한 공급을 사실상 거의 끊어놨었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거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까지 번져나간 측면이 물론 대단히 크거든요. 근데 그 측면은 조금 도외시하고 전국에 아니면 서울을 전체로 놓고 수도권을 전체로 놓고 매체가 공급돼서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예. 논리는 조금 사실의 한 단면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 듭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의 정책이 진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정책, 공급 물량은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이제 팽창 정책으로 그 노도강 그다음에 마용소 이렇게 이제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공급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투기 세력들이 여전히 사서 계속 나오는 세력들을 그 집들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점점 더 사들이는 이 정책을 이 부분을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도 대대적인 공급 정책, 이재명 후보도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공급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를 두면서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맞지 무차별적인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공급은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그린벨트 해제 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김대중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면서 공급 정책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들어오는 그 대통령은 공급도 늘리고 그다음에 그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면서 이 부분이 집을 갖고 있는 투기 세력들에게 흘러가는 부분을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무차별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소위 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거기를 비난하는 거는 앞뒤가 맞질 않아요. 문재인 정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임대사업자들을 활성화하고 나중에 팔 때도 몇 년 이상을 임대를 주면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를 혜택을 주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라 이렇게 활성화를 해놓고는 주택가격 오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입장 바꿔갖고는 임대사업자 혜택 다 없애고 그걸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온갖 비난을 다 하고
그거는 사실 정부가 할 짓은 아니죠. 예, 이 문제 여기까지 듣고요. 그러니까 워낙 공급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는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 안보인데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에 대한 공방 함께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선제 타격론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을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죠.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뭐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면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 핵과 이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현재 이제 외교 안보 상황이 비쳤을 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마치 전쟁을 먼저 도발하자는 취지로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속칭 이거는 억가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깐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선제 타격론은 북한이 핵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징후가 명확하고 그 시기가 대단히 임박했을 때 핵 미사일로 남한이 공격받기 직전에 먼저 타격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핵미사일이 만약에 우리 땅에 떨어진다면 100만 명이 죽을지 1000만 명이 죽을지 그 모르는 의미에 대한 상황에서 후보들의 이해는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미리 얘기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이제 아무래도 그 중점적으로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 같거든요. 글쎄요,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 7번 쐈거든요.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 7번 다 쏘기 그 이전에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한 달에 7번씩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쏘고 이제는 뭐 ICBM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소위 모라토리엄 폐기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 비춰볼 때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번도 나왔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보수 진영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자,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17, 18차례 그 핵미사일 그 실험 발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국에서도 정밀 타격론이 한번 나왔다가 토론 과정, 그 논의 과정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미 10여 년 전입니다. 그럼 선제 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이건 전쟁 상황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 핵무기를 발사한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 지금 어느 입장에서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제 심상정 후보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액체 연료 주입하는 것을 핵무기 파악하는 전의 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액체 연료 씁니까? 고체 연료예요. 그리고 그 숲속으로 그 미사일 발사대가 숲에 숨어 있었고 어디에서 발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도 지금의 전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군사 전략적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 전략적 상황을 전혀 모른다? 지금 그 액체 연료 주입하는 시기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을 갖고 안보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표를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요, 이 선제 타격론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100대 기업 총수들에게 미리 한번 좀 그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는
이런 징후가 파악할 때 선제 타격하겠습니다. 그럼 총수들이 물어보겠죠. 언제는 미사일 타격하는 이 징후를 파악합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고체 연료로 쓰면서 그런 징후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징후를 파악한다? 그리고 징후를 파악하면 공격을 한다? 전쟁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거나 그러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모르면 캠프에서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자, 만약에 그런 일은 사전에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남한 쪽으로 핵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사실은 어떤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상당 기간 징후가 나타나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벌써 몇 달 전부터 징후가 보이잖아요. 아직 발발은 안 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될 수도 있겠죠. 그 엉뚱하게 전혀 엉뚱하게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핵미사일 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다소 엉뚱한 주장 같으시네요. 보세요. 이게 일반 무슨 국회의원 뽑는 선거도 아니고 국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평화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관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안보 문제나 대북 문제나 한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안보와 국방 문제를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하는 게 맞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배웠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선제 타격론이. 그럼 캠프에서 그런 얘기 못하도록 해야죠. 그 얘기 개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300대 기업, 100대, 1000대 기업들이요. 윤석열 후보한테 등 돌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묻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왜 그 얘기 안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왜 안 했을까요? 미국에서 왜 그런 미국 탭콘조차도 극보수 집단조차도 왜 그 얘기 안 할까요?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불안한 징후를 보내는 겁니까? 경제를 망가뜨리자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사실 두 후보가 가장 극명히 갈리는 부분인데 선제 타격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드 배치는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제가 먼저 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SLBM을 이해나 했나 모르겠어요. SLBM은 아시죠 뭔지. 우리 김용남 의원은 아주 똑똑하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잠수함이 서해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물론 서해안은 수심이 깊지 않았고 그런 그 잠수함을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해안으로 잠수함이 파고 내려갔고 거기서 SLBM을 그 대한민국 땅에다 발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드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격투기에서도요 머리만 때리는 게 아니고 옆구리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이게 무슨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사드를 SLBM을 발사하게 되면 사드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물어봤는데 SLBM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드로 대한민국을 발사할 때 고각도 발사를 한다고요?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고각도 발사 실험은 했지만 여긴 장사정포 사정거리예요. 예. 여기다 뭐 하려고 사드를 때립니까? 예.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해를 했으면 사드는 좋겠어요 정말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맞추기 위한 게 사드입니다. 그리고 그 고도보다 낮게 날아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고도가 낮은 미사일로 공격받을 때 또 고도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미사일로 공격받을 때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드 포대가 3개가 있으면 커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경북 성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실은 2개 포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사드로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드 배치하면 그러면 옆에서 측면에서 잠수함에서 때리는 거 막을 수 있냐? 아니
막을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제가요. 그런 예.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되죠. 제가요. 예. 캠프에다가 윤석열 캠프에다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 사드 2기 더 두 기 더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어제처럼 좀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충남에다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충남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 충남 충남이라고 가능성을 얘기했죠. 몇 개 여러 지역을 곳을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걸 두 기를 더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라니까요. 예, 이 그리고 부분은- 그리고 선거운동 하시라고요. 예. 나는 예를 들어 사드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충남에 배치하겠습니다. 충남 어느 지역에 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개는요. 저기 강원도 어디에 배치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인천 어디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예. 이거 배치하는 거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자, 사드 배치한다 그러면요. 찬성하는 여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배치한다 그러면요. 90% 이상이 반대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드에 대해서는 남의 집에 그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만 막상 내 지역에 들어오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뭐냐? 예. 전쟁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미래산업부 일자리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좀 특이한 점이 좀 한간의 예산과는 다르게 배우자 논란이 거의 지금 거론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기조가 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 거론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서로 이제 누가 먼저 총을 쏘기 전까지는 총을 안 쏘겠다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관련한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첫 토론회인 만큼 상대방이 총을 쏘기 전에는 탐색전이었다. 나도 예. 안 쏘겠다. 예. 언젠가 근데 어느 쪽에서는 먼저 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 캠프 다 전체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분석이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본진에서 싸울 때는 배우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주변 곁가지 문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옆에 있는 뭐 대변인들이나 이쪽에서 싸우는 것은 적절하지만 예. 후보들이 나서 그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제 김혜경 여사 슬쩍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노래 보니까 발을 싹 빼는데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냐 예. 김건희 씨의 무당이냐 이건 논쟁하면 국민들 좋아할까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까지도 진흙탕 난장판 싸움을 했으면 앞으로 좀 건설적인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내부 자정 시계가 좀 울린 거 아니냐, 자정 종소리가 좀 울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김혜경 여사 그 발언할 때요 조심하세요.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무당론을. 아니 겁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겁 안 먹어요. 어제 그래도. 보니까 윤석열 예. 후보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세요. 검찰총장답게 예. 막 칼을 치더라고 이렇게. 첫 번째 TV 토론이어서 저희가 많은 관심도 갖고 해서 오늘 토론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확정이 됐죠. 4차례 더 TV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시사톡 알고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